전 시간까지 여러분들 1단원 역사 속의 과학 탐구라는 단원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 생활 속의 과학 탐구라는 단원을 배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작은 소단원 1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과학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과학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일상 속에 과학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기가 어렵지요. 그 한 예로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역시 과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도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들어간 과학의 그 원리라든가 동작 원리 이런 게 적용된 기기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사라질 것이고, 또 텔레비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도 모두 사라질 테니, 그렇지요. 버스하고 지하철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사라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집이 먼 친구들은 걸어서 학교에 와야 하고, 교통카드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어쩌면 무엇이 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과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자제품뿐 아니라 볼펜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보온병, 그 다음에 자동차의 측면 거울, 백밀러라고 하지요. 뒤에 오는 차를 이렇게 운전석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측면 거울, 이런 것들도 모두 과학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과학 원리가 들어있다. 인공위성과 통신기술로 만들어진 휴대전화 덕분에 스마트폰이죠.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 편리하게 대화할 수가 있으며, 또 비행기 덕분에 전 세계 어느든 어디든 빠르게 갈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영화관이나 놀이기구에도 과학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놀이기구 많이 타봤을 텐데 거기에도 모두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에게 소통의 도구이며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일상제품 속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을까? 첫 번째 예로서 전동차가 나왔는데, 전동차는 전기로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작동시켜가지고서 운행되는 열차인데,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이 있습니다. 먼저 동력 집중식은 기관차 알죠? 기관차. 디젤 기관차 이런 게 있는데, 디젤 기관차 같은 경우는 그 선두하고 후미에 운전실이 있지요. 선두하고 후미에 운전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요 차량에만 선두하고 후미의 차량에만 동력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전체 열차를 앞에서 전체 열차를 끄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장점이 운전 효율이 높고 효율이 좋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 적재량이 많다, 즉 힘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력 분산식은 반대입니다. 선두하고 후미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선두하고 후미에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객차에 각각의 동력 장치가 독립적으로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속력을 점점 빠르게 하는 가속이 빠르고, 또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전동차는 외부의 전차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요. 외부의 전차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동기를 돌려서 주행하는 철도지요. 태안에는 없지만 대도시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전 이런 데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은 전동차로 운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운전 횟수가 많은 도시철도에는 직류전원을 씁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먼 거리를 운행하는 광역철도에는 교류전류를 씁니다. 그리고 각종 제어장치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각종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통조림에 대해서 나왔는데, 통조림은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치, 보존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전투 식량으로 사용됐습니다. 나폴레옹 알죠,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전쟁 당시 발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멸균한 이후에 완전히 밀봉한 상태로 보관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 시간에 배운 그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 생물은 반드시 생물 속에서 번식하고 증식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밀봉했을 경우에는 그 속으로 어떠한 그 미생물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그 당시 만들어졌던 통조림을 지금 현재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 개봉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부패가 안 일어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사진기 속에 필름을 넣어 가지고서 찍었었던 그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었는데 요즘 찾아보기 어렵지요.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는 광학, 빛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지요. 광학과 전자기학의 원리가 집약된 장치입니다. 역시 렌즈가 있지요. 렌즈를 통과해 들어온 빛이 내부에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에 닿으면 센서는 빛의 색이, 색상 등의 정보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변환된 전기신호는 디지털 이미지로 재구성되어 저장장치, SD카드라든가 이런 저장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지요. 그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누가 나왔는데 18세기에 화학 반응을 이용한 비누 제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비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비누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한쪽은 물에 잘 녹고 다른 쪽은 기름에 잘 녹는 이런 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칠을 하면은 비누 분자가 기름때에 달라붙어서 기름때를 몸에서 떼어내고 물로 씻어내면은 비누 분자가 물에 섞여 기름때까지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누의 원리. 비누 분자 구조는 쉽게 비유하자면 성냥개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냥개비 여러분들 다 알지요? 성냥개비의 그 몸통 부분이 있고 머리 부분이 있는데 성냥개비의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잘 섞이는 친유성입니다. 그렇죠? 성냥의 가지 부분을 기름에 담그게 되면은 기름이 잘 흡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성질을 친유성이라고 합니다. 기름과 친한 성질. 그리고 이제 성냥개비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름은 잘 흡수하지 않고 대신에 물과 잘 섞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냥개비의 머리 부분을 물에 담그면은
그 물이 쉽게 머리 부분으로 흡수되는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탁할 때 옷감에 묻은 기름때에는 비누 분자의 친유성인 부분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물 쪽으로는 반대로 친수성 부분이 향하게 되지요. 이때 친수성 부분의 전자들이 친유성 분자에 둘러싸인 기름때를 옷감에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하면은 옷감에 묻은 기름때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신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인류의 생존율을 급격히 높인 백신은 생명체 대의 항원 항체 반응, 그러니까 항원이 이제 병원균인데,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기지요. 그걸 항체라고 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죠. 항원 항체 반응이 밝혀지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체내에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거에 대항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백신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독성을 약화한 항원을 미리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거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항원이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항체 위에서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 그런 원리를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유사일에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 의외로 북미에서 1년에 20만 건이 넘게 그 과거에 디프테리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프테리아 백신이 발명된 이후에는 1년에 한 건 정도만 발생할 정도로 아주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옛날에 소아마비가 많았는데 소아마비라든가 뇌수막염 등 인간을 괴롭히던 질병의 발병률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이것도 머지않아 백신이 발명된다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내용에 대한 탐구활동이 나왔습니다. 불 없이 재료를 익히는 전자레인지. 여러분들 가정에 전부 전자레인지가 있을 줄 아는데 전자레인지는 그 속에 불이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음식을 넣고 작동시키면 불 것도 없는데 음식물이 고르게 잘 익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등장은 음식을 익히는데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자기파. 이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를 사용하는데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아주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에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레인지는 짧은 시간에 쉽고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영양소의 파괴가 적어 오늘날에는 주방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는 어떤 원리로 음식을 익히는 것일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불이 없이도 팝콘을 만들 수 있을까? 옥수수를 튀겨서 팝콘을 만들지요. 그런데 과연 전자레인지 불이 없는데 팝콘을 만들 수 있을까? 준비물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프라이팬과 뚜껑, 그 다음에 가스 버너,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용 팝콘 2봉지를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팝콘 2봉지를 준비해야 되죠. 일반 옥수수를 준비하고 하나는 전자레인지용 팝콘을 준비하면 비교를 할 수가 공정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변인 통제라고 배웠지요. 자, 실험 과정 첫 번째.
전자레인지용 팝콘 두 봉지, 전자레인지용 팝콘 두 봉지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전자레인지용 팝콘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팝콘용 옥수수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아 먹는 옥수수, 알갱이를 이루는 녹말의 비율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삶아서 먹는 일반적인 옥수수, 일반적인 옥수수는 대부분이 부드러운 연질 녹말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표면에만 단단한 경질, 딱딱한 부분, 요거는 껍질만 감싸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팝콘용 옥수수는 반대입니다. 요거는 중앙에 소량의 연질 녹말만 있고 나머지 대부분을 경질 녹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팝콘을 가열하면은 내부의 수분이 가열되어 가지고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 딱딱한 경질로 껍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 임계점, 그러니까 내부 압력하고 이 껍질이 못 나가게 하는 그 압력이 이제 같아지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그 속에 있던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옥수수를 그 팝콘 형태로 부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나와서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은 직접 이 팝콘을 전자레인지로 튀겨서 맛도 보고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팝콘용 팝콘 팝콘용 옥수수를 한번 구입해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서 잘 옥수수가 잘 팝콘으로 튀겨지는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봉지 입구를 뜯지 말아야 됩니다. 뜯지 말고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지에 보면은 이제 얼마 몇 분 동안 이렇게 가열하라고 써져 있는데 적힌 시간대로 전자레인지를 작동합니다. 쉽지요. 전자레인지에 팝콘 봉지를 넣고 전자레인지를 작동하면 끝입니다. 이제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가스버너로 팝콘 조리하기가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프라이팬을 흔들어주고 특히 그 프라이팬에 손이 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요. 이렇게 저어줘야 되지요. 프라이팬에 팝콘 알갱이를 절반쯤 넣고 뚜껑을 덮어서 가열하면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전자레인지와 가스 버너로 요리한 팝콘의 모습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경우하고 가스 버너로 가열한 경우에 그렇게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전자레인지의 그 경우는 터트려지지 않은 그 팝콘 알갱이들이 몇 개 보입니다. 제대로 튀겨지지 않은 그런 그 팝콘 알갱이들이 특히 그 겉표면보다 중심부에 조금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자기파 마이크로파가 그 옥수수 알갱이 내부로 모두 다 통과를 해서 고르게 가열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 중심부에는 미처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어주지 않는 이상 도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중심부는 튀겨지지 않은 알갱이가 몇 개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팝콘을 조리하려면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에 열을 가해야 한다. 가스 연소로 열을 전달하는 가스 버너와 달리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열을 가하는 것인지 자, 이렇게 추론해보자. 선생님이 답을 다 얘기해 버렸는데, 전자레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전자기파 중에서 마이크로파라고 그랬죠. 마이크로파,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서 그 내부에 이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발생시켜서 옥수수 알갱이 내부로
통과시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가열된 것이다. 전자레인지는 전기로 내부 판을 뜨겁게 만들고 이 열이 전도를 통해 옥수수 알갱이로 전해져 알갱이가 터지는 것이다. 그렇죠. 옥수수 알갱이 속에 수분,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의 물 분자가 이 마이크로 파에 의해서 가열돼 가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옥수수 알갱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팝콘 형태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내부에 수분이 없게 되면은 팝콘이 잘 튀겨지지 않습니다. 여기 마이크로파가 나왔는데 마이크로파는 진동수가 1GHz에서 그 다음에 300GHz까지 아주 진동수가 아주 많은 그런 파동입니다. 그리고 파장도 굉장히 짧습니다. 1mm에서부터 1m까지 파장이 짧기 때문에 빛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직진성이나 반사, 굴절,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인데 빛과 비슷한 전자기파입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이 나왔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가열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두 번째 실험. 준비물. 전자레인지 역시 준비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사기 또는 유리로 만든 컵 2개. 금속 컵은 안 됩니다. 사기라든가 유리로 만든 컵 2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컵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시원 스티커. 시원 스티커는 열을 받았을 때 그 열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스티커를 시온 스티커라고 합니다. 색깔이 다양합니다. 물론 그 파란색 시온 스티커도 있지만 빨간색 시온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물 얼음, 그 다음에 판 모양 초콜릿, 또 사기 접시. 그렇죠. 이제 전자레인지 내부를 보면 회전판이 있는데 회전시키 그 위에 회전판 위에 사기 접시를 놓고 그 위에 음식물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사기 접시도 필요하고 천 조각, 이제 얼음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얼음에 젖은 응급을 덮기 위해서 천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컵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되지요. 방열 장갑이 필요합니다. 자, 실험일 어느 컵이 뜨거워질까? 40도씨 이상에서 색이 변하는 스티커, 시원 스티커를 컵의 길이에 맞게 잘라서 두 개의 컵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파란색 세로로 붙인 것이 시원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컵에는 물을 반쯤 채우고 한쪽 컵에는 물을 반쪽 채웠습니다. 물. 그리고 한쪽 다른 컵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아무것도 넣지 않은 컵이 실험군일까요? 대주군일까요? 어떤 그 조건을 일상생활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목적으로 조건을 다르게 한 것이 실험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물을 반쯤 채운 것이 실험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컵, 이게 대주군입니다. 자, 두 컵에 붙인 시원 스티커 어떤 색인가? 시원 스티커는 색깔이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색은 푸른색이지요. 모두 푸른색으로 같습니다. 처음에 같은 색의 그 시원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지요. 이런 걸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두 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동안 작동한 후에 시원 스티커의 색깔을 기록하고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의 색과 비교해보자. 여기 1분 정도 작동하라고 그랬는데 보통 컵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1분 정도 가열하면은 40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컵 중에 온도가 어떤 컵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 시온 스티커의 색깔이 변할까요? 여러분들 처음 생각할 때는
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이 대조군 컵, 물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서 이 시온 스티커의 색깔이 변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반대로 나타납니다. 물을 넣은 컵의 색의 변화, 물이 있는 부분이 이 윗부분, 이 물이 담겨 있는 밑부분의 색이 연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이 물이 담겨 있는 부분의 그 컵 표면, 컵의 그 표면의 온도도 40도씨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을 넣지 않은 컵은 변하지 않고 원래의 색을 유지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컵 밖에서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지요.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 나타났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세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두 컵의 온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물이 담겨져 있는 컵, 그 컵의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갔다고 그랬지요. 두 컵의 온도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모든 분들과 이야기해보자. 물이 들어있는 컵은 40도 이상 올라가서 시온 스티커의 색깔이 연노란색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물이 들어있지 않은 컵은 살짝만 데워집니다. 그래서 두 컵의 차이는 물의 유무, 물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물이 들어있을 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 전자레인지 속에서 마이크로파가 발생되면은 그 마이크로파가 그 물 내부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와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충돌도 일어나고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담겨 있지 않은 컵의 경우는 그 물 분자가 없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고 40도 이상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 스티커의 색깔이 변하지 못합니다.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컵의 경우도 밑부분만 시온 스티커의 색깔이 연노란색으로 변하고 윗부분은 그대로 파란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컵의 빈 컵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윗부분하고 이 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컵의 시온 스티커 색깔은 변하지 않고 밑부분만, 물이 담겨져 있는 밑부분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그런 원리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밑부분만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실험. 얼음은 전자레인지에서 녹을까 되어 있는데 정답은 뭘까요? 역시 녹지요. 왜냐하면 얼음 속에 역시 물 분자가 있는데 그 물 분자가 고체 상태로 있으면 100% 고체 상태로 있으면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분자, 고체 상태의 물 분자는 분자 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자 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자레인지 속에서 마이크로파가 발생되더라도 그 고체 상태의 물 분자는 그 얼음 내에서 거의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의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녹이려면은 젖은 헝겊으로 덮어가지고 이 얼음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 분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액체 상태의 물 분자가 이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젖은 헝겊으로 덮은 얼음의 경우는 얼음이 많이 녹습니다. 그러나 젖은 헝겊을 덮지 않은 얼음의 경우는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그 물 분자들의 고체 상태 물 분자들의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잘 녹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실험 결과를 미리 얘기를 해버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컵을 준비하여 같은 개수의 얼음을 반드시 같은 개수의 얼음을 채워야 되지요. 이런 것은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중에서 통제 변인이라고 하지요. 같은 조건을 유지해주는 조건은 통제 변인입니다. 채우고 냉동고에 1시간 정도 보관한다.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냉동고에 1시간 정도 보관하는 겁니다. 두 컵을 꺼낸 후 이제 얼음이 만들어졌겠지요. 꺼낸 후 하나의 컵에만 물에 젖은 헝겊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에 젖은 헝겊을 올려놓은 것이 실험군이죠. 조건을 다르게 평상시하고 조건을 다르게 한 것이 실험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젖은 헝겊을 덮지 않은 것이 대조군이죠. 대조군.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다른 하나는 그대로 둔다. 여기 이제 대조군. 둔 채 전자레인지에 넣어 1분간 작동한다. 전자레인지에서 두 컵을 꺼내 얼음의 상태를 비교한다. 자, 첫 번째 물에 젖은 헝겊을 덮은 컵의 경우는 얼음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녹아서 액체 상태 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음만 넣은 컵의 경우는 얼음이 거의 녹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컵에 든 얼음의 상태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모든 분들과 이야기해 보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지요. 얼음만 있던 컵은 가열되지 않았지만 물이 담은 얼음은 가열되었다. 그 이유는 얼음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물 분자의 배열이 고정되어 마이크로파를 통과시키더라도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지요.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녹지 않지만 젖은 헝겊으로 그 속에 이제 얼음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액체 상태의 물은 비교적 물 분자가 잘 움직일 수 있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가열하기 위해서는 물 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실험 3. 회전판을 분리한 채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전자레인지 내부를 보면은 회전판이 있지요. 음식을 고르게 돌려가면서 이 마이크로파를 쬐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을 고르게 익히도록 한 그 회전판이 있는데 이 회전판을 분리합니다. 회전판을 분리하지 않고 그 속에 음식물을 접시에 접시에 담아서 놓게 되면은 마이크로파가 고르게 그 음식물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파가 통과한 부분만 음식물이 가열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이 되겠지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10cm인 초콜릿을 준비하여 직사각형 형태의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내부 바닥에 있는 회전판을 분리해서 떼냅니다. 회전판은 나사로 이렇게 조여 있는 게 아니라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초콜릿을 담은 그릇을 전자레인지 바닥 중앙에 있는 회전기에 닿지 않게 넣은 다음 이 초콜릿은 금방 녹으니까 이 시간을 짧게 20초 동안만 작동한 후에 변화를 관찰한다. 20초가 넘게 전자레인지를 작동하면 초콜릿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초 이내로 작동합니다. 초콜릿이 녹은 모습을 관찰하고 이런 모양으로 녹은 이유를 모든 분들과 이야기해보자. 전자레인지는 재료의 전체 부분을 가열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마이크로파가 도달하는 곳만 가열시키지요. 그래서 회전판이 회전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만, 도달한 부분만 녹습니다. 가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통과하는 특정 부분만 가열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결과 및 토의. 다음은 전자레인지로 재료를 가열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자레인지는 내부에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킨다고 그랬지요. 재료 속에 물 분자
전자기파 중에서 마이크로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 분자는 진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재료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 대비해서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분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부 온도가 높아지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그래서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회전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회전판을 돌려 재료가 골고루 데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회전판입니다. 마이크로파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보통 진동수가 1기가 1억 헬츠에서 300헬츠 아주 진동수가 큰 파가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리고 파장은 1mm에서 1m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기 때문에 빛이 가지고 있는 직진성, 또 반사, 굴절, 간섭 이런 성질이 빛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전자기파가 바로 마이크로파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실험 1, 2, 3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모두들과 토의해보자. 실험 1, 물이 담기지 않은 컵은 마이크로파에 의해 데워질 물체가 그 내부에, 컵 내부에 없어서 잘 가열되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컵도 고체 상태의 분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컵 자체 내부로 마이크로파가 통과하더라도 컵의 그 분자 운동을 역시 활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컵의 그 표면도 온도가 높아지지 40도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 스티커의 색깔이 변하지 않았었지요. 실험 2, 얼음 상태의 재료는 역시 마이크로파가 통과해도 역시 고체 상태의 물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활발하게 진동하지 못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실험 3,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마이크로파가 통과하는 특정 지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열되기 때문에 초콜릿이 전체적으로 다 녹지 않고 이 마이크로파가 도달되는 부분만 녹는 그 실험 결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오면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조사하여 관련된 과학 원리와 함께 나타내어 보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사기 그릇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지요. 그 금속 그릇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됩니다. 금속에 사용된 용기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집에서 이거 잘 지켜서 사용해야 됩니다. 적용 원리, 첫째로 금속은 마이크로파를 반사합니다. 위험합니다. 반사하여 내부의 재료가 가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마이크로파가 금속 용기의 날카로운 곳에 도달할 경우에는 전자기파에 의해 금속 내부의 전자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방전이 일어나 가지고 스파크가 발생해 가지고 잘못하면은 그 속에서 불이 붙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생활 과학이지요. 꽁꽁한 냉동 재료를 전자레인지로 녹이는 거죠. 녹일 때는 물에 젖은 거즈를 덮고 작동하면은 그 얼어 있는 식품을 쉽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녹일 때 이 젖은 헝겊을 덮어가지고 그 속에 넣어가지고 작동시키면 더 빨리 녹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힘, 균형, 중력, 그리고 아름다움, 다리를 만드는 그런 탐구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